깨셔야 됩니다. 차이가 창조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최인아 책방 북클럽 6월의 책 저자 북토크를 하는 날입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의 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두 번째시잖아요. 네. 저희가 북클럽을 시작한 게 이제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한 30권의 책을 골라서 네. 이제 보내드렸는데 처음으로 동일한 저자의 책을 골랐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달 책을 정해서 보내드릴 때 제가 편지, 책방 만일 편지를 해가지고 왜 이 책을 골랐고 어떤 면에서 읽어볼 만한지 이제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이 유 교수님이 굉장히 야심작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야를 이제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시는데 차이가 있고 네. 그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고 충돌하고 융합하고 이런 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보통은 차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 차이를 얘기를 하려면 그게 왜 생긴 거야? 까지 거슬러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빙하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거나 네. 아니면 하고 있는 그 건축이라는 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오래 건축을 하시면서 이건 내가 한번 해보고 말 테야. 뭐 이런 야심작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일단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쉽게 만족합니다. 어느 선이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그래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너무 완벽주의자여가지고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초등학교 한 후반쯤에 힘들어서 네. 강박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부러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책엔 나타나요. 그런가요? 네. 네, 이 책이 그렇게 느껴졌던 거는 정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에 썼던 책이 중간 파트가 옛날에 썼던 책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석사를 할 때의 논문이었어요. 네. 석사 논문이 하버드에 있을 때 썼던 논문이 중간 파트예요. 근데 그 시작이 철학자들 얘기가 나오죠. 소크라테스하고 공자 나오는 섹션부터 네. 코르비제 얘기 나올 때 안도다도까지가 그 중간 파트고요. 근데 그때도 의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둘이 다른지는 일단 네. 기본으로 깔고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넣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완성을 하고 뒷부분을 좀 붙이고 그래서 이 책이 완성이 된 겁니다. 20년 걸려서 네. 쓰셨다고.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가들 얘기 나오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네. 저는 앞에 파트가 참 재밌었어요. 네.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걸 잡고 그냥 확 요새 집중이 안 돼서 막 이랬는데 확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 빙하와 그다음에 이 논농사, 네. 밀농사 나오고 강수량의 차이 이렇게 꼭 제렛 다이아몬드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리고 일단 저자가 굉장히 뭐랄까 욕심이랄까 이제 이런 게 느껴지니까 저도 확 빨려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보신 게 사실은 이런 책을 생각한 거는 제로 다이먼드에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총균세를 읽고서 너무 쇼킹했던 거가 그 두꺼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유라시아 대륙 가로로 길고 아메리카 대륙 남북으로 길어 끝. 맞아요. 그거 하나로 세계사를 쫙 정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건축가긴 하지만 지리적인 환경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사실 그거가 저한테는 큰 임팩트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의 그렇죠. 사피엔스를 보면서
이 정도 나도 쓰겠다. 아하. 용기를 얻고 네. 그러고서 이제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그 어른들에게 지적인 즐거움도 선사하는 교양에다가 네. 뭐 약간의 도전적인, 그러니까 마냥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이제 6월에 책으로 선정을 한데도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을 읽을 거냐. 저는 우리가 돌아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냐. 그 다음에 거기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뭐 어떨 때는 소설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과학책일 수도 있고, 장르는 불문이다. 근데 거기 질문과 인사이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영감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 또 저희 책방의 컨셉이기도 했어요. 궁극적으로 더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이걸 통해서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동양상은 다르지. 내지는 뭐 건축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그 기본을 사실은 이게 왜 처음에 생겼는지를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많이 부닥치는 거는 공무원분들하고 제일 많이 부닥쳐요. 네. 뭘 하면은 안 돼요야 맨날 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보면은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법을 만든 이유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잊어먹고 그렇죠.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문을 갖고 깰 수 있으면 깨라 그런 거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많이 하실 법한 얘기가 전례가 없어요. 네, 전례가 없으면 안 되죠. 이미 전례가 있으면 새롭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맨날 새로운 거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윗분들이 야, 좀 새로운 아이디어 좀 갖고 와. 이래놓고 이제 오랜만에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야, 이거 레퍼런스 어디 있어?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틀을 깨야 된다는 게 훨씬 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깨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그 차이가 충돌하고 만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은 가장 본질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 새로움이 있더라 하는 경험은 저도 있어요. 네.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보면 그 위에서 표피적인 거에서 이건가 저건가 할 때보다는 소위 핵심이라고 얘기되는 본질까지 확 내려갔을 때 지금의 현상이 당연하지 않더라.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그 차이를 얘기를 하려고 빙하까지 네. 수십만 년을 거슬러 올라간 건 아마 그런 생각도 있으시지 않나. 맞습니다. 예. 네. 가서 보면은 우리의 자존축이 틀어진 것 때문에도 네. 사실은 대륙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영향을 미치고 계절풍이 다른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이런 다름의 차이가 결국엔 창조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네.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네. 그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얼마나 같이 동반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불편한 사람, 네.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네. 우리를 새롭게 하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아까 그 하시는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 자부심이 되게 많은 분이라고 느낀 게 네. 뭐냐면 여기 책도 이렇게 접어놓기도 했는데 그 문명사를 이렇게 쭉 훑으시면서 자식 둘을 꼽으셨는데 거기에 건축이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그러네요. 이분은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네.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딴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자식 둘 중에 하나예요, 건축이. 하여튼 건축은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주변 분들이 제가 건축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막 그냥 페이지마다 느껴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건축이 좋죠. 건축가 얼마나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나 건축을 해야 되겠어?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고3 2학기 때까지는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고시 공부하기 싫어서 이과를 택한 거고요. 근데 수학을 또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근데 여기 수학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건 산수죠.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미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미술과 지리와 지구과학과 물리 이 네 과목만 좋아했어요. 여기 나온 얘기들이 딱 그 네 과목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거로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건축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과를 왔는데 수학을 다 빼고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의대를 못 가고 남는 건 딱 건축가인데 마침 미술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건축가를 그때 택했죠. 근데 건축이 대학마다 보면 어디는 공대에 있기도 하고 네. 미술대학에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저는 또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연대를 갔는데 연대가 참 안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 설계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 숙제 딱 내주시고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물론 건축학과가 참 좋았던 거는 이 교수님들이 뭘 주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학과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에 가면은 천지들이 다 풀어놓은 그 수학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학과는 2학년 딱 전공 들어가는 순간 물론 뭐 르코르비제 미스반들로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학년 때부터 내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숙제 검사도 거의 안 하니까 학기 말 때까지 오롯이 자유롭게 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학년 때부터. 제가 또 하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거 스토리텔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아주 엄정하게 그거를 증명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에 인문사회,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세상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옳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럴듯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얘기를 잘 풀어내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건축가들은 마지막에 가면은 정말 거의 구란의 싸움이에요. 교수님과 나하고가 막 교수님 뭐라고 크리틱하면 아니다 이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거의 말싸움을 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하고 학교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짜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느냐의 이슈라서 그게 전 제일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 제일 싫어요. 네. 왜냐면 그 사람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원 때는 사실은 교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다.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의 교수님들도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들 하세요. 그게 의외로 정말 되게 놀랐던 게 미국은 되게 잘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 교수님들 안 가르쳐가지고 아마 참견을 안 하는데 이 인간들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는지 내가 매주 한 두세 번씩 와가지고 참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되게 안 됐어요. 그게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서 저하고 제일 싸웠던 교수님, 저를 퇴학시키려고 했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사실 제일 많이 배웠어요, 제가. 네. 그래서 반론을 얘기하고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되게 미숙해가지고 나중에 한 2년 차 때 저는 그때 유럽을 처음 못 가봤거든요. 한 번도. 해외여행은 유학을 처음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두 번째 학기 때 엄청 깨지고 나서 싸우고 난 다음에 여름에 유럽을 딱 처음 갔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다 맞더라고요. 지금 이게 내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러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책에 보면 뭐 서양의 알파벳 또 이쪽에 한자 또 뭐 체스 또 바둑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이제 여기 쏟아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은 아이디어는 내가 뭔가를 새로 만들 때 그 아이디어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심상으로. 네. 이거야. 그거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제 표현으로 먼저 점을 찍는다. 예. 그거다. 그러면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설득할 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 독자들을 계속 설득하려고 계속 제가 아는 건 다 끄집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재밌게 읽으셨죠? 네,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뭐지 마스크도 쓰셔서 누군지도 몰라요. 말씀하세요 그냥.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책방에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다는 게 점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대여섯 시간의 시간을 여기 쏟아야 책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강연을 먼저 들어요. 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책을 사요. 혹은 강연 들은 걸로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어쨌든 전부 다 읽으셨거나 혹은 절반이거나 읽고 오신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저자로서도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강연료와 상관없이 이런 자리에 나옵니다. 왜냐면 저를 어쨌든 제 얘기를 몇 시간을 들어주신 분들이잖아요. 되게 고마운 거라 사실은 네. 여러분들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6시간 동안 떠들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실 차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책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책 제목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 건축하시는 분이 그냥 공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네, 맞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건축가다 보니까 저는 세상을 공간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거를 취형시켜서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근데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깔때기 같다고 맨날 모든 걸 다 건축으로 네. 풀려고 한다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망치든 사람 못밖에 안 보인다고 모든 것들이 자꾸 그렇게 훈련이 된 것 같고 세상을 보는 것들이 약간 공간으로 읽는 이 다음번 책은 사실은 조금 다른 앵글에서 또 보는 건데 그것도 역시 빅히 스토리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른 앵글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보편적으로 문화나 건축물을 이렇게 섞어서 막 미술이나 이런 걸 봤다면 게임이라든지 그거는 오롯이 건축물만 봐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런 타입의 건축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그 다음 그래서 그 사회는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꼭 좀 사서 읽어봐 주시면 지금 쓰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볼 때 한 70%는 다 썼는데 네. 사실은 그 책이 제일 저의 마지막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완성은 늦게 미루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는 요즘 SNS 하는 걸 디지털 벽돌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났어요. 바이러스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더 있게 되고 이게 뭐 동서양을 떠나서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 이 전염병 이후에 이 변화가 공간에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래서 동서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미 섞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핵화 구조로 바뀌면서 개개인이 소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커지는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두 개예요. 하나는 학교가 어떻게 해체될 것이냐. 학교가 사실은 이 사회를 끝까지 이 사회를 공간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붙잡고 있는 관성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게 누가 대표적인 게 있냐면 학교하고 종교예요. 그 두 집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뭐냐면 그 두 분야가 사실은 건축 공간 그냥 일반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을 되게 증강시키고 유지했던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선 배치들 쫙 모아놓는 공간 앞을 향해서. 네, 앞을 향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독교가 불교를
압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네. 이유는 불교는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모이고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모여서 그래요. 52배 센 거예요. 거기다가 불교는 하루의 시간 중 아무 데나 가도 되죠. 초파일날. 근데 기독교는 시간을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내 공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거다가 바로 앞에 상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간을 이용을 해서 권력을 만들고 하는데 그거를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 게 학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도 정기적으로. 모아놓고서 정기적으로 네. 아침마다 모으고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는 옛날엔 70명이 쳐다보던 사람이었다가 요즘엔 30명이 쳐다보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권력이 센 이유는 아침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침 조회를 안 하고 방송실에서 하는 소리만 들으면 권력이 없어져요. 왜냐면 나 말고 299명이 쳐다보는, 줄 맞춰서 쳐다보는 걸 경험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와해가 되는 거예요. 회사도 직장 상사가 별로 옛날만큼 권위가 없어 보여요. 출근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얘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사회를 붙잡고 있던 중력과도 같이 유지시키는 권력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공간이 와해되면서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재배치가 될 텐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간이야말로 그 시대 그 사회의 권력이 제일 많이 네. 반영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선을 모으게끔 하고 와서 경외감을 갖게 하고 그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 하면은 알타미라 동굴부터 시작인 거예요. 알타미라 동굴에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그림이 천장화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우러러보게. 우러러 보게 만든 거예요. 시점 자체를 올려다보게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낮은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왕이나 이런 사람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벽으로 그린 그림하고 그래서 시스틴 채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벽화는 라파엘 그림을 네. 가면은 벽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퀄리티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천장화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더 센 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봐야 돼요. 높이. 시선이 권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공간을 권력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네. 마음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현대 와서 TV로 바뀌고 핸드폰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고. 근데 얘기하신 그 학교, 교회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한 1000년씩 되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1000년 동안이나 어쨌든 지속해 왔던 조직이라 그럴까 뭐 이것이 네. 이번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엄청난 변화죠. 네, 역대급 변화. 네. 그래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네.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예측이 있을 그래서 것이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흑사병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서양에서 흑사병이 돌고 난 이후에 네. 공간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얘기는 책에 별로 없었던 잘 것 몰라서 그래요. 같아요. 그냥 어쨌든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교회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상업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갖냐 하면은 결국엔 상인들이 권력을 갖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피렌체 가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졌냐 하면은 무역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쯤에서 건축보다는 사실은 교통수단의 발달, 그게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섹터를 나누고서 교류를 막았던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런 그 국경 같은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앙 집권이 와해가 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어떤 경제적 이익에 의한 무역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이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이 보는데 눈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런 의미를 발견을 하십니까? 그냥 약간 의미 부여를 네.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보통 그래 바둑은 이래, 뭐 체스는 이래, 그래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로 대체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알파벳하고 이렇게 다르네? 도대체 이런 시선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글쎄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습성 중에 하나가 그게 되게 저는 힘들게 했던 거였는데 뭘 보면 비슷한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어렸을 적에도 유치원 때부터도 누구 보면 저 사람 누구랑 닮은 것 같고 자꾸 딴 게 연상이 돼요. 비교하고 연상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남들보다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주입할 때 저는 자꾸 딴 생각으로 빠져서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연상작용, 수평적. 저희 큰아들이 저를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돋아 주십니까? 아니면 네, 저는 북돋아주죠. 야, 너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엄마하고는 사이는 안 좋죠. 애가 효심이 없어. 저는 이제 자꾸 그 도대체 생각을 다른 이들하고 다른 나만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 거가 이제 계속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 중에도 그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볼 때 계속 뭘 연상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것도 역시 뭐 다른 것하고 이게 만나면서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생각, 뭐 영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유 교수님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럭처의 유사성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조를 보고 그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들의 구조, 그러니까 깨끗한 본질적인 것들. 우리가 몬드리안 그림이 수직과 수평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물의 모든 것들을 수직 수평선으로 분해해서 보는 거, 점점 본질에 가깝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색깔도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만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물이 단순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순화 시켜야죠. 그러다 보면은 유사성이 생겨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 다른 인터 디파트먼트 간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책 얘기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건축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책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스트레스 해소죠. 스트레스를 이렇게 네. 저는 왜냐하면 건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이런 공사비에 대한 제약들, 공무원들 뭐 계속 협상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이거는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랩탑만 있으면 다 끝.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가 강력한 동기가. 근데 이제 건축가들이 다 이렇게 뭐 책을 쓰시는 건 아니고 대중들하고의 소통을 중요하게 꼭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이유가 있으시지 싶어요. 관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도 별로 그렇게 즐겨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저도 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책이 많이 나오는 뭐 시선이 집중되면 권력이 생기고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체험인 거예요. 다. 그거를 어디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느끼는 그런 약간 긴장되면서 희열도 느끼고 뭐 빈 극장 같은데 스테이지에 딱 섰을 때 빈 의자만 나를 향해서 있는 걸 보더라도 막 너무 흥분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한테는 뭔가 자극을 주고 좋으니까 또 나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도 관심. 그렇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어준다는 것도 그만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뭐 책을 보던 영화를 보던 뭘 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그만큼을 저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커넥트가 되는 거죠. 이런 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삶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어쨌든 조금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에게는 거울 같은 존재죠. 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런 상관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가. 그런가 하면 이게 일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네,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좀 유명한 건축가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의 사람들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옛날에는 제가 설계한 작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쨌든 그걸 보고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설계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제 책이나 컬럼을 읽으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또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뭐 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